자, 13, 14번. 뭐, 여기 내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가. 자, 뮤온이란 입자에 대한 얘기인데, 뮤온에 대해서는 뮤온의 입장과 지구에 있는 사람의 입장, 두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뮤온이 어떻게 해서 지구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요거 설명하는 게 이제 주안점이에요. 자, 가부터 봅시다. 뮤온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의 공기와 충돌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우주선이라는 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아니고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방사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높은 빛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뮤온의 속력은 빛의 속력과 비슷하지만 고유 수명이 매우 짧아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림은 높이가 3000m인 산의 정상에서 발생된 뮤온을 지표면에 정지한 윤하가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뮤온의 고유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이고 윤하가 관찰할 때 뮤온의 속력은 0.99c로 고전 물리학 이론에서 계산했을 때 뮤온은 약 600m를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윤하가 관찰할 때 이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을 합니다. 자, 우리 윤하 입장에서 보면 뮤온의 속도는 어때? 굉장히 빠르죠?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어떻게 가? 느리게 가. 그러니까 윤하 입장에서는 이 뮤온의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얘가 지표면까지 도달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근데 뮤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시간은 어떻게 가? 빨리 가요. 빨리 가? 그대로 가지. 뮤온의 입장에서 자기는 자기 시계가 그대로 가. 그러니까 자기 수명은 그대로인데 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요 산하고 땅이 윤하가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빠르게 움직이면은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져. 그러니까 얘가 땅이 올라오니까 요 길이가 짧아져서 뮤온은 자기가 3000m를 이동했다가 아니라 몇백 미터 이동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 관찰이 된다 이거야. 자, 13번부터 봅시다. 윤하가 관찰할 때 뮤온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맞아요? 맞지? 윤하가 관찰할 때 뮤온의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보다 길다.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수명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거죠. 뮤온과 함께 이동하는 좌표계에서 관찰할 때 윤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뮤온의 입장에서는 윤하의 시간이 어떻게 갈까? 느리게 가겠죠. 빠르게 가는 건 아니야. 자, 다음 14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관찰자라는 건 누구야? 이 관찰자라는 건 뮤온의 입장인 거지. 뮤온과 함께 이동하는 관찰자라 그랬으니까 결국 뮤온의 입장인 거야. 자, 뮤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 뮤온의 입장에서 자기네 수명은 그대로야. 그런데 산의 높이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3000m가 아니라 몇백 미터로 낮아졌으니까 지표면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뭐냐면 행성 A, B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우주선 안에 빛이 나와가지고 A하고 B 도달하는 거 그거랑 세 번째가 요거 뮤온에 관련된 얘기. 요 세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 6월 모의고사 때 나올 겁니다. 다음 비법 특강 1번 시작. 연하가 관찰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을 천수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관찰자가 누구인지 잘 봐야 돼요.
지금 A, B에 동시에 도달한 걸로 보였다 그랬는데 이거 누가 관찰한 거야? 천수가 관찰한 거야. 그러면 연하가 관찰하면 어디에 먼저 도달해? 그렇지. A에 먼저 도달하는 걸로 보이죠. 기억. 빛의 속력은 천수가 관찰할 때와 같다. 빛의 속력은 그냥 무조건 같아. 생각도 하지 마, 이거는. 광원은 A와 B의 중앙에 있다. 연하가 봤을 때 광원이 A와 B의 중앙에 있는 걸로 보이나요? 그렇게 보여? 그래야지, 당연히. 연하가 봤을 때는 얘가 움직이니까 이 길이가 짧아져 보이지? 짧아져 보이는데 얘가 더 짧아 보이고 얘는 덜 짧아 보이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다 짧아지는데 어쨌든 가운데 있는 건 맞아. 자,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 양옆으로 나오는 동안 이 우주선의 여기 A하고 B,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가 더 짧아졌고 여기는 더 길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디귿. 빛은 A에 먼저 도달한다. 맞죠? 다음 2번 시작. 행성의 정지한 영희에 대해 빠르게 이동하는 우주선을 나타낸 것이다. 영희가 볼 때 우주선 안에 광원 A와 B에서 각각 방출된 빛이 A와 B의 중앙에 있는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동안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이번에는 광원이 양 끝에 있는데 양 끝에서 방출된 빛이 중앙에 있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다. 누가 봤을 때? 영희가 봤을 때. 그럼 우리 영희가 봤을 때 여기에서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검출기가 A 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야? B 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야? A 쪽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왜냐하면은 빛이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 검출기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A한테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방향이니까 오래 걸릴 거고 B한테는 다가오는 방향이니까 시간이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A 쪽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하겠죠. 이해되나? 뭔 얘기인지? 자, 기억. 민수가 볼 때 빛 검출기는 A와 B의 중앙에 있다. 중앙이 아니고 A 쪽에 치우쳐져 있어야 되죠. 민수가 볼 때 B가 A보다 먼저 켜진다. 잠깐만. 자, 민수가 볼 때 B가 A보다 먼저 켜진다. 민수가 볼 때는 누가 먼저 켜졌어? 먼저 켜졌다는 말은 누가 먼저 도달했냐 이거야. 민수가 봤을 때는 어디에 먼저 도달해? A가 먼저 도달해? B가 먼저 도달해? A 먼저 도달하겠죠. 이게 짧잖아, 거리가. 영희가 볼 때 B가 A보다 먼저 켜진다. 잠깐만. 이거 문제 해석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문제 설정을 내가 잘못 이해했는데 A하고 B가 요 중앙에 검출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누가 먼저 켜지고 꺼지느냐. 동시에 켜진 게 아니라 이제는 순서가 다른 거네. 자, 그러면 다시 민수가 볼 때 빛 검출기는 A와 B의 중앙에 있다. 밖에서 봤을 때 중앙에 있으면 안에서 봤을 때도 중앙에 있어야 되죠, 이거. 맞지? 민수가 볼 때 B가 A보다 먼저 켜진다. 자, 영희가 봤을 때 A와 B의 중앙에 있는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다 그랬으니까 A에서 빛이 요만큼 가고 B에서 빛이 요만큼 가는 동안 빛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만약에 A하고 B가 동시에 켜졌다면은 영희가 봤을 때는 빛 검출기는 어디에 있는 빛을 먼저 검출할까? B를 먼저 검출하겠지.
근데 동시에 검출했다는 건 누가 먼저 켜졌다는 거야? A가 먼저 켜지고 한참 뒤에 B가 켜지니까 동시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럼 다시 니은. 민수가 볼 때 B가 A보다 먼저 켜진다. 민수가 볼 때는 A가 먼저 켜지는 거죠. 영희가 볼 때 B가 A보다 먼저 켜진다. 영희가 볼 때도 A가 먼저 켜져야지만 여기에 동시에 도달할 거 아니야. 틀렸지 그러면. 답은 1번이네. 요것만 맞네. 이거 양쪽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데 우주선이 움직이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 너네? 상상 안 돼? 상상 안 되면은 이렇게 만화 그리듯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검출기가 여기 있어. 빛이 요만큼씩 이동했는데 우주선이 요만큼 이동하고, 자 만화 그리듯이 조금씩 한번 변화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내가 그 영상 보여준 거거든. 뭔 소리야? 다음 3번 시작. 높이가 H에서 발생된 미온이 0.9를 지표면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물리학에 의하면 미온의 속력은 매우 빠르지만 속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지표면에 있는 연화가 보일 때 이 미온은 지표면에 도달한다. 미온과 함께 이동하는 관찰자가 보일 때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만을 보게 써 있는 등을 보는 것은. 자,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면 뮤온의 관점. 자, 뮤온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은 어떻게 간다? 시간은 그대로. 그러니까 수명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의 높이 h는 어떻게? 그렇지, 짧아지죠. 기억. 뮤온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는 h다. h보다 짧아야 되죠.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연화의 속력은 0.99c다. 자기가 0.99c로 움직이니까 자기 입장에선 얘네들이 0.99c로 다가오는 걸로 보이는 거지.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한다. 연화가 볼 때 도달했으면 뮤온에서 봤을 때도 도달해야 되죠. 자, 다음 4번 시작. 그림은 영희와 우주정거장에 대한 비슷하니 0.9c의 예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민수가 볼때 훈련 후 폭발하는 폭탄이 있고 우주선에서 우주정거장까지 거리는 0.9광년이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주정거장에 도달하면 폭탄을 해체할 수 있다. 영희가 볼 때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만을 보게 할 수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이번엔 영희가 볼 때래. 자, 우주선에서 우주정거장까지 거리는 0.9광년보다 짧다. 지금 이 0.9광년은 누가 측정한 거야? 민수가 본 거지. 자, 민수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정거장이 자기한테 0.99c로 다가와요. 맞아? 그러면 이 길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들어서 얼마? 0.9광년인 거야. 그럼 영희가 봤을 때는 이 길이가 어떻게 보여야 돼? 더 길게 보여야 되죠. 원래 길이, 고유 길이로. 그러면 0.9광년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라고 해야 되겠지. 영희가 봤을 때. 니은, 폭탄이 폭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년보다 길다. 자, 민수가 볼 때 1년 후에 폭발하는 폭탄이 있대. 자, 민수의 시계로 1년 후에 폭탄이 터집니다. 근데 영희가 봤을 때 민수의 시간은 어떻게 가야 돼? 느리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1년 흘렀을 때 영희는 1년보다 시간이 더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1년보다 길다. 맞지 이거는. 민수는 우주정거장에 도달하여 폭탄을 해체한다. 이거 지금 단위가 속도가 0.99c, 광년
1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맞아? 그러면 관건은 민수가 1년 안에 여기 도달하느냐 못하느냐인 거잖아. 자, 민수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민수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 속도 얼마야? 0.99 C잖아. C는 광이란 뜻이야, 광. 빛의 속도니까. 곱하기 몇 년? 1년이야.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거리 얼마야? 0.99 광년인 거죠. 그럼 1년 동안 0.9 광년을 가볼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탄을 해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질량과 에너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얘한테 에너지를 계속해서 투입하면은 걔는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속도가 빨라지니까 빛의 속도에 도달해야 되죠. 근데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특수상대론의 효과 중에 하나인데, 자, 특수상대론에 의하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팽창. 시간 간격이 팽창하니까 천천히 간다는 얘기야, 시간이. 그리고 길이는 수축하죠.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질량은 증가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증가해버려. 얼마나 증가하냐면 정지 상태에서의 질량을 M0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질량은 얼마냐면 이렇게 증가해요. 자, 우리 책에 식이 나와 있길래 내가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하는 거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의 의미만 잘 살펴보면 V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은 요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지? 1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1-1은 얼마? 0. 분모가 0이면 그 값은? 무한대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이제 효과인 거고, 아인슈타인이 또 뭘 찾아냈냐면, 빛의 운동량과 빛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다 보니까, 에너지는 mc제곱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하나 만들죠. 만든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약분되고 해가지고 딱 나타난 게 이 식인 거야. 자, 이 식에서 E는 뭐지?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 정확하게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너네 작년에 빅뱅 이론 배울 때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입자들이 생겨났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질량을 가진 입자가 생겨날 수 있어? 없죠. 사실 그 공간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었어. 그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쿼크와 렙톤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이걸 가지고서 아인슈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아인슈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유럽. 아인슈타인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잖아. 아인슈타인. 독일 사람이야. 그런데 독일 사람이지만 이 사람 태생이 유태인입니다.
독일이 그때 당시에 나치 정권 해가지고 유태인 막 죽이고 그랬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잘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공식을 딱 만들었어. 이걸 독일에 갖다 주고 싶을까? 안 갖다 주고 싶을까? 안 갖다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펜하이머랑 이런 과학자들하고 뭘 만들어? 핵폭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핵폭탄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딱 한 번 쓰였지. 누가 맞았어 그거? 일본이 맞았죠.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자, 이 핵폭탄의 원리가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원리인데 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핵반응이라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핵반응. 자, 핵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핵 분열 반응이 있고, 분열의 반대 뭐겠어? 핵 융합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핵 반응하기 전에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핵 반응하고 상반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화학 반응이야. 자,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물 분자가 2개 만들어지지. 이거 알지, 그치? 자, 핵분열과 핵융합의 대표적인 식이 우리 책에 하나 나오는데 그 식을 자 보면은 우라늄하고 중성자입니다. 이거 소문자 N으로 쓰는 거. 원래 원소기호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지. 근데 소문자로 썼다는 거는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중성자. 자, 얘네 2개가 결합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륨하고 크립톤하고 중성자 3개가 만들어져요. 자, 핵융합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수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가 하나 나옵니다. 자, 화학 반응이랑 핵 반응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눈에 들어오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의 차이. 응? 뭐라고? 차이점 안 보여? 이거 되게 중요한데? 쉬운데, 그리고. 우리 화학 반응 얘 하나 더 들어볼까? 탄소 하나가 산소랑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차이점.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의 차이. 너무 어렵나? 자, 힌트.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 전이고 오른쪽은 반응 후죠. 반응 전과 후를 봐봐. 강찬이 뭐라고? 그렇지. 화학 반응은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요. 수소, 산소 그대로 오지. 탄소, 산소 그대로 오죠. 근데 핵 반응은 반응 전후에 원자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핵 반응. 여기 있는 핵은 무슨 핵을 얘기하는 거야? 원자 핵 얘기하는 거야. 원자 핵들이 다른 원자 핵이랑 융합을 해. 그러면 원자가 달라지죠, 이거. 너네 그거 알고 있나? 원자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랑 중성자. 우리 주기율표로 보면은 원자 번호가 쭉 매겨져 있지.
원자 번호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졌지? 양성자 개수.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야. 그러니까 원자들이 서로 핵이 융합하면 양성자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 양성자 수가 변했으니까 원자가 달라지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원자 핵이 분열했어. 쪼개져 버렸어. 그러면은 쪼개지고 나면은 얘는 양성자 수가 줄었을 테니까 원자 번호가 감소. 다른 원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반응하고 화학 반응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 전과 후에 원자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핵 반응식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규칙을 하나 따라주면 돼요. 뭐냐면 어떤 미지의 원소 X가 있다고 합시다. X라는 원소 기호야, 이거. 자, 이 원소 기호를 기준으로 우리 책에는 밑에가 A야, 위에가 A야. 자, 위에다가는 A, 밑에다가는 Z라는 숫자를 써줘요. 왼쪽 밑엔 Z, 위에는 A. 자, 왼쪽 밑에 쓰여진 숫자는 의미가 뭐냐면 빨간색이 없네. 얘는 원자 번호입니다. 즉, 이 X라는 원소는 양성자가 Z에 있다는 거죠.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요 숫자 A. 이 숫자는 의미가 뭐냐면 질량수라는 거야. 질량수는 말 그대로 이 원자가 얼마나 무거운 원자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지. 그리고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있죠. 참고로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랑 비슷해, 무게가. 비슷해, 똑같은 하나. 약간 다르지만 비슷해. 하지만 전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자가 약 1800 몇 개 있어야지 양성자 하나랑 질량이 똑같아져요. 그 말은 전자는 원자의 무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야.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질량수는 무엇을 가지고 정하냐면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더한 값입니다. 자, 참고로 우라늄은 원자 번호 92번이고 얘는 질량수가 235예요. 235짜리가 있고 238짜리가 있어. 무슨 차이일까? 235와 238. 중성자 숫자 차이야. 우라늄이니까 똑같이 양성자는 92개 있다는 거고 235 빼기 92가 중성자 수가 되겠지. 그래서 235랑 238은 중성자가 3개 더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얘는 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몇 개 있어? 없으니까 0개. 그 다음에 질량수가 얼마? 하나입니다. 1. 자, 우라늄하고 중성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바륨과 크립톤과 중성자가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내가 못 외워. 바륨은 원자 번호 몇 번? 56번이야. 그리고 질량수가 141입니다. 크립톤은 양성자 숫자가 36번. 그리고 질량수가 92. 그리고 중성자니까 양성자 없고 질량수만 하나짜리. 이런 애들이 3개가 튀어나와. 자, 핵 분열 반응을 봤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는 달라지죠. 하지만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밑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왼쪽에 이거 2개 더하면 얼마? 92. 오른쪽에 이거 다 더하면 92. 양성자 왼쪽에 92개 있고 오른쪽에 92개 있다는 거죠. 질량수 봅시다. 왼쪽에는 얼마? 236. 오른쪽은 2개 더하면 233이지. 233에다가 중성자가 3개니까 3이잖아. 236. 자, 이런 식으로 핵반응식에서의 규칙은 좌변과 우변에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를 잘 맞춰주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핵융합 과정. 핵융합이라는 건 원자들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를 만드는 과정인데 혹시 이런 거 알아요? 보통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어. 이게 보통의 수소입니다. 양성자 하나에 질량수 1짜리.
그런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양성자 하나 있고 중성자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이러한 수소를 뭐라고 하냐면 중수소라 불러. 중수소. 원래 수소보다 무겁다라는 뜻이야. 무거운 수소다. 자, 이런 수소하고 이런 수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수소를 뭐라 그래? 그렇지. 삼중수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헬륨을 만듭니다.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 2번. 자, 중성자는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성자니까 이렇게 하나 나와. 그러면은 반응 전에 양성자 개수 얼마? 두 개. 그러니까 얘도 두 개. 반응 전에 질량수 얼마? 5. 그러니까 여기도 5.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입자의 개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규칙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입자가 나오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핵 분열은 어디서 쓰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 원자로라고 하는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돔같이 만들어 놨지. 그 안에서 우라늄을 중성자에 충돌을 시켜가지고 바륨 크리톤 만들고 중성자 3개 튀어나오는 이 반응을 통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에너지 가지고서 물 끓여가지고 전기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핵 융합 과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기 태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태양의 내부에서는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헬륨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만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도 에너지가 튀어나와요. 없었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나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없었던 에너지는 나올 수 없죠. 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기서부터 깨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없었던 에너지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그럼 도대체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바로 질량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질량. 그런데 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도대체 무슨 질량이 감소했느냐? 바로 이 속에서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을 하면서 결합된 상태의 에너지가 존재하거든? 그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질량이 줄어듭니다. 즉,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지만 질량 자체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자, 핵분열 과정, 반응 전에 우라늄과 중성자, 요거 두 개 질량의 합과 바륨 크립톤 중성자 3개, 요 질량의 합.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반응 전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게 되면서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핵 융합 과정에서는 중수소, 삼중수소의 질량의 합. 요 두 개 합이 헬륨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무겁다? 반응인 전이 더 무겁다. 즉,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게 되면서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약간 좀 문제를 좀 꼬아서 내는 경우에 이렇게도 돼. 자, 핵분열 과정에서 반응 전의 질량수의 합은 반응 후의 질량수의 합보다 크다. 이러면은 틀린 거지, 그거. 질량수는 일정하잖아. 질량수는 일정한데 질량만 감소하는 거야. 그 부분만 잘 조심하면은 이번 단원에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